56분간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제재와 압박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체 방어 수단으로 핵 잠수함 추진도 언급했는데 의미 짚어봅니다. 박영수 특검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찬주 대장 부인이 군 검찰에 출석하면서 아들같이 생각했지만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 부처의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과 공직사회의 갑질 문화를 건절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당권 도전을 둘러싸고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기소거를 쓰며 맹비난했습니다. 입추인 오늘 경남 양산이 38.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한증막으로 덮여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폭염과 가뭄으로 4년 만에 제한급수가 실시됐습니다. 소위 몸짱이 되려 무턱대고 운동했다가 무릎과 허리 다치기 십상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다이어트 약도 부작용이 잇따릅니다. 거의 한 2주 정도 됐을 거예요. 세계 건강학회 연구소를 갔죠. 연구실에서는 유기향이라고. 올바른 운동법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9시 종합뉴스의 전은책입니다. 큰 부분을 놓쳤다. 성취가 커질수록 국민과 사회가 삼성에 거는 기대가 엄격하고 더 커졌다. 오늘 기심 공판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한 최후 진술의 한 대목입니다. 그는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 제 탓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은 박영수 특검의 주장대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일까요? 아니면 삼성의 주장대로 권력의 강압에 못 이긴 재산 출연일까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재판의 판결 선고일은 오는 25일입니다. 더욱이 이 재판은 돈을 받았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인 재판입니다.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역사는 오늘의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8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을 한 지 딱 열흘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려면 우리 자체적인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핵 잠수함은 핵 연료로 움직이는 잠수함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조금 어긋나 보이기도 합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의 자체 방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사일 탄도 중량 확대와 핵 잠수함 추진을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우리 대통령이 핵 잠수함 도입 의사를 미국 대통령에게 공식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핵 잠수함 추진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잠수함은 원자력에 관한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도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마쳤습니다. 추진을 지금 검토라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검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제협약과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핵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그간 탈원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 대통령이 핵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핵 잠수함 추진을 언급한 건 탈핵 기조의 변화를 보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바닷속에 계속 반년까지 머물며 작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감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핵 잠수함 언급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핵 잠수함을 보유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2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려면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먼저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20% 이상 농축 우라늄은 타당성이 인정될 때만 제공됩니다. 또 원자무기 제조와 연구 개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추가로 협상을 벌여서 농축 우라늄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엔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핵 잠수함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경우 일본, 대만까지 연쇄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자력 협정 개정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논의하겠습니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2년 소형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했지만 핵 잠수함 엔진으로 쓰려면 크기를 5분의 1로 줄여야 합니다.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소음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체 개발에 최소 5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칭 무기인 북핵의 대응 수단은 핵 균형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술핵은 장거리 핵미사일을 가리키는 전략 핵보다 위력이 훨씬 작지만 지역 전투에 효율적인 핵무기를 말하는데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다가 1991년 철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윤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홍준표 대표가 북핵 위기 해법으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제기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한미 간에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포의 핵균형을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한국당은 이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 서명 운동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서명을 받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홍 대표 발언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반도 비핵화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지요. 미국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대응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최영묵입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아베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북핵 대응과 핵일책 논의 과정에서 한국만 따돌림을 당하는 코리아 패싱 논란을 가라앉히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해봤느냐고 불쑥 빼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56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열흘 만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주로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면서 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좋다, 감사하다 이런 정도 추임새를 이렇게 넣으시는 거의 경청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압박을 주문하면서 북한과 실제로 대화를 시도해봤냐고 돌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는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가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조치를 대화론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기조를 고려해 한 발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막대한 무역 적자 시정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국방 예산을 늘리면 미국 첨단 무기 구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아베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각급 수준에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고 TV조선 최주환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만찬에서 남북 외교장관이 처음 만났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우리 대화 제안에 답을 달라고 하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진정성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마닐라 현재 나가 있는 이채영 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영 기자, 어제 우리 대화 제의를 북한이 또 거듭찬 겁니까?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북한 외무상 리용호가 어젯밤 ARF 갈라 만찬에서 조우를 했습니다. VIP 대기실에서 각국 장관들이 악수를 나누는 과정에 짧은 대화를 나눈 겁니다. 강 장관이 리용호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베를린 비전과 대북 제안에 아무런 호응이 없다며 답을 해줄 것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리용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남측이 미국과 공조해 제재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제안은 진정성이 결여돼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의 모든 대화 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이 오늘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죠? 네, 북한 리용호는 ARF 비공개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그치라며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리용호는 자신들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핵과 탄도 로켓을 십상 타게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에 대해서 단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정부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을 압살하려는 시도를 걷어치우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최후의 수단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미국 제재 결의를 조작하는 데 공모해 미국의 감사를 받은 나라도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을 향해 더 이상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반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ARF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가 한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방어적 조치라고 맞섰습니다만 사드 보복을 중단하라는 말은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향해 군사 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유효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더는 장난치는 게 아니란 걸 북한이 깨달아야 할 때라고도 했습니다. North Korea needs to take he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poken with one voice. What's next is completely up to North Korea. 하지만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필리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로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강 장관은 방어적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드 보복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진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한자리에 모인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긴밀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누구를 더 압박하고 이럴 부분이 아니고 회원국이면 모두 스스로 이행을 해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3국이 연계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자고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지호입니다. 세기의 재판으로 주목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성 측은 일방적 추측이 난무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나와 구형했습니다. 특별히 출석을 결정한 배경이 있으신가요? 구형을 하고
징역 12년. 특검은 경제 최고 권력자와 정계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승계 구도를 확립하려고 300억의 뇌물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임원들의 재판 태도를 지적하며 삼성은 그룹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삼성 측은 일방적 추측만 난무한다며 무죄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승계 구도 자체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은 최순실 협박에 돈을 뺏긴 피해자라며 특검이 편견에 사로잡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지용 부회장의 선고는 오늘 25일 이뤄집니다. 사법 역사상 첫 TV 생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검찰이 구형을 내리는 순간에도 담담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최후 진술에선 무죄를 호소하며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 안에서 이 부회장을 응원하던 방청객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재판 당시의 분위기를 한송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하는 순간 방청석에는 아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담담한 얼굴로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린 이 부회장은 모든 게 제 탓이라면서도 공소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진술 도중 아버지 이건희 회장 등을 언급하며 몇 차례 울먹였고 그때마다 컵에 담긴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도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 부회장이 울먹거리며 진술하자 한 방청객이 힘내세요라고 응원했다 퇴정당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박영수 특검 등과 악수했습니다. 일부 방청객은 재판 직후 법정을 떠나는 박영수 특검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특검 측은 어젯밤부터 법원 앞에 진을 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피해 일반 출구가 아닌 다른 통로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법정 안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사이 법정 밖도 시끄러웠습니다. 양쪽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습니다. 이 재판을 보려고 노숙을 불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기의 재판을 둘러싼 풍경을 포커스에서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로비가 소란스럽습니다. 단단히 화가 나 보이는 사람들. 누굴 기다리는 걸까?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오늘 특별히 출석을 결정한 배경이 있으신가요? 경찰이 일렬로 늘어서 통로를 확보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특검을 향해 거칠게 항의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더 큰 소란이 벌어집니다. 특검 파견 검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로비에 들어눕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8시 법정 입구는 이미 예비 방청객으로 장사진입니다.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번호표를 만들어 나눠 갖고 소지품으로 영역 표시를 한 채 자리를 뜨기도 합니다. 긴 줄의 맨 앞은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차지했군요. 어제 오후 1시부터 꼬박 1박 2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뒤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등장하고 반삼성 시민단체들, 일반인 방청객, 취재진이 뒤엉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벌어집니다. 눈물을 쏟는 여성, 항의를 하는 남성, 난감해하는 경찰. 법정 앞은 아수라장입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취재진을 향해 촬영을 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취재진을 폭행한 남성 2명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200여 명이 몰려들었지만 입장이 허락된 건 선착순 32명뿐입니다. 소포를 마시든지 돈 가시든지 좋습니다. 여기서 못 들어갑니다. 방청보다는 특검이나 삼성 임원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온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로. 법원은 소동을 방지하기 위해 25일 선고 공판 땐 미리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밖에선 삼성 일가의 자택관리사무소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삼성 관계자도 있었나요? 관계자 어떤 분 조사하셨습니까? 아니 조사는 한 게 아니고요. 압수수색만 다음번에 불러서 조사하면 회사 돈을 빼돌려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쓴 혐의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공관병 학대 사건 속보입니다. 갑질 의혹 당사자인 박찬주 육군대장 부인이 군 검찰에 나와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대장 부인은 공관병을 아들처럼 대했다고 했는데 아들 같았으면 호출 8주까지 채웠을까요? 군 검찰은 박찬주 대장을 전역시키지 않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글쎄요, 그게 현행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눌러 쓴 채 군검찰 포토라인에 선 박찬주 대장 부인 전모 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씨는 공관병들을 아들처럼 대했다고 했습니다. 아들 같은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논란만 커졌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머슴처럼 생각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전 씨는 일부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썩은 토마토나 전 맞은 공관병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군검찰은 전 씨를 상대로 갑질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박찬주 대장을 소환합니다. 군은 내일 대장급 인사가 나더라도 박 대장을 전역시키지 않고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행 법 구조 속에서 군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검찰에 넘기지 않고 엄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공관병 학대 사건의 유감을 밝혔습니다. 군뿐 아니라 모든 부처의 공관 갑질 실태를 들여다보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사병 노릇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관병뿐 아니라 해외 공관 등 전 부처 차원의 점검도 강조했습니다.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 고위 간부가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갑질 의혹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소집해 장병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송 장관은 공관병, 복지병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운전, 경호 등 지휘관이 사적인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해 적폐를 근절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군 의문사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와중에 군은 내일 대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갑질 의혹이 군 인사에 미칠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과거에 이 공관병은 다들 꽃보직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뭐 머슴처럼 부렸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부 장성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체에 있는 하나의 뭐 관례 같은 겁니까? 저는 일부 장성 문제로 봅니다. 예. 제가 아는 그 장성 중에 과거에 이제 공관병이나 당봉병을 했던 사람이 그분하고 아주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많이 생겨서 전역한 뒤에도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이렇게 이어오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군 전체 지휘부, 장군들이 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군대 벌써 문 닫았어야죠. 망했겠죠. 예, 벌써 난리 났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 박찬주 대장 사건으로 이 병력 문화 그리고 군 개혁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있었지만 오늘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지키러 간 청년들이 개인 사병 노릇을 하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요. 송영무 국방장관도 이제 국방개혁 중에 핵심이 본인도 가고 싶어하고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게 국방개혁의 핵심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를 긴급히 소집해서 대책회의도 열었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송 장관은 이 박찬주 장군 사건이 사실은 군의 병영문화 혁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한 말씀 했네요. 이 좌파 단체가 군 장성들을 겨냥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안은 제가 알기로 이 공관병, 전역병이 인권단체, 군인권단체에 제보를 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만 보면 어떤 정치적인 배경은 이제 의심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박찬주 장군이 이제 독일 육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김관진 장관이 독일 유학 출신이고 그 독일 유학파, 이른바 독사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요직을 차지함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그러한 그 과거의 주류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이 있느냐고 일부에서 이제 그런 의심하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 리포트에 있었습니다. 박찬주 장군을 대장 인사가 나면 보통 이제 전역을 합니다. 그렇죠.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국방부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떠한 대장은 사실 군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군인 사법상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근데 이제 그 법상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또 별 문제 없다는 식의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양 그렇다 하더라도 현역 신분을 계속 유지한 채 수사를 하는 것은 어떠한 군 욕보이기다 이런 식의 이제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전역을 시켜서 민간 검찰에 수사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저하고 그 점 생각이 좀 비슷하군요. 이 공관병 사건도 내일 군 인사가 막판 진통을 이제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독사파 중심으로 또 육사 출신 이 손보기를 한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사실은 가뜩이나 현 정부 들어서 해군 출신 이제 국방장관이 임명되면서 국방개혁을 위해서 육군 출신, 육사 출신을 가급적 배제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터에 육사 출신이 박찬주 장군 사건이 나오면서 이제 합참의장도 비육군을 시킬 것이고 육군 참모총장도 비육사를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내일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육사 생도 지금 경쟁률 32대 1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폭행 소동 소식입니다. 김 의원이 새벽에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있다가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당했는데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해명만 남기고 미국으로 떠나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폭행 소동에 연루된 전주의 한 원룸입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51살 여성 A씨의 집에서 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의원을 현행범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김 의원은 30분 정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119 구급차로 병원에 갔습니다. 2시 반경에 신고됐거든요. 현장에서 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치료를 받은 김 의원은 이날 아침에도 A씨와 원룸에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를 도와줬던 A씨가 자해를 하려는 걸 막다가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김 의원과의 정확한 관계를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뭐 나는 관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해보니까 뭐. 김 의원은 이날 아내와 딸들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은 고객이 전화기 스위치를 끈 상태이오니 연락번호를 남긴 후 별표를 눌러주세요. 경찰은 오는 13일 김광수 의원이 귀국하면 추가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난주 에티오피아 대사의 성추행 적발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러시아에서 근무하던 외교부 고위 공무원이
2015년에 성추행 사건으로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의 박모 공사 참사관 겸 문화원장은 20대 여대생 A씨를 현지 통역과 지원 업무 담당자로 임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채용 이틀 만에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 박 씨는 A씨를 술집으로 불러내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A씨가 와이프가 있는 분이 왜 이러냐고 저항했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술에 취하면 보고 싶다거나 우리 집에 놀러 올래라며 괴롭혔습니다. 박 씨의 성추행은 2015년 11월 청와대에 제보됐습니다. 외교부는 조사를 거쳐 지난해 5월 박 씨를 파면했지만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가 고발을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외교관의 성범죄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는 공관 성비위 사건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칠레, 지난달엔 에티오피아에서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엔 잘 단련된 몸매를 가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몸매 으뜸이라는 뜻으로 몸짱이라고들 부르던데요. 요즘 단기간에 이 강도 높은 운동으로 이른바 몸짱 만들어준다는 크로스핏이 인기입니다. 하지만 무자격 강사가 적지 않아 몸짱이 되려다 골병이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있는 힘껏 턱걸이를 하더니 곧바로 팔굽혀펴기, 스쿼트로 이어집니다. 고강도 운동을 반복하며 체력을 끌어올리는 운동인 크로스핏입니다. 정식 코치로서 다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본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크로스핏이 인기를 끌면서 짝퉁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로스핏 등 여러 가지 기능성 운동들을 복합시켜놓은 체육관이에요. 하지만 취재 결과 크로스핏 정식 인증을 받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신촌 일대 크로스핏 체육관만 6곳이 검색되지만 정식 인증을 받은 체육관은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기초 운동인 스쿼트도 틀린 자세로 반복하면 신체에 무리가 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크로스핏처럼 격한 운동을 무자격자에게 배우면 몸짱이 되려다 골병이 드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 페이스에 저도 같이 동요되면서 무리를 한 것 같아요. 제일 확실한 건 소변이 까맣게 나오는 게 심장이 손상된 거고.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운동 대신 쉽게 약으로 몸을 만들어 볼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약 보조제야말로 잘못 쓰면 몸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용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강지영 씨는 100만 원짜리 다이어트 약을 사 먹었습니다. 판매에서는 부작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이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는 건 없는데요. 강 씨는 판매회사 설명대로 약을 식사 대용으로 먹었습니다. 살을 빼 휴가지에서 인생샷을 남기길 기대했지만 결과는 응급실행이었습니다. 2주 정도 됐을 거예요. 새벽에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죠. 근데 응급실에서는 위궤양이라고. 최근엔 인도산 열매인 가르시니아 성분을 사용한 다이어트 제품이 인기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끼친다고 퇴출시켰지만 국내에선 이 제품을 해외 직접 구매로 사들이는 형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제품 불만 신고 건수는 3,000건에 달합니다. 위장병과 생리불순, 우울감, 두통 등 부작용을 겪었다는 불만입니다. 비만 관련 식품이나 약재를 전문의와 상담 없이 무작정 드실 때는 우선 그 약재 성분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드시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또 장기 복용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과다 복용할 수도 있어요. 끊이지 않는 부작용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은 2조 원대로 커졌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접어든다는 이추입니다. 하지만 날씨는 여전히 한여름이었죠. 경남 양산은 38.7도까지 올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휴대용 선풍기로도 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경남 창원은 오늘 낮 기온이 38.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도시 전체가 한증막으로 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남 양산 38.7도, 대구 35.5도, 부산과 광주가 35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한참 휴가 기간이고 뭐 이런데 너무 더워가지고 일출 못 느끼겠는데. 하나, 둘, 셋. 폭염에 전국에 피서지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피서객들은 바다 위 5m 높이에서 다이빙을 하며 무더위를 이겨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뛰고 나니까 마음도 시원하고 몸도 시원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겹친 제주는 오늘부터 20개 마을에 4년 만에 격일제 제한급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가면은 하루급수 2일 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렇게 무덥다 보니 얼음 공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영하 10도에서 일하지만 추운지도 모를 만큼 바쁘답니다. 얼음 공장에 장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람 몸통만한 얼음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48시간 동안 얼린 얼음이 녹기 전에 곧바로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현재 바깥의 기온은 30도를 웃돕니다. 하지만 이곳 얼음 창고 안은 40도 넘게 낮은 영하 10도입니다. 근무자들은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작업을 시작하지만 금방 벗어던지기 일쑤입니다. 반팔 차림이 되기도 합니다. 구슬땀을 흘리다 보면 영하의 기온도 느껴지지 않는 탓입니다. 요새는 10시부터 시작을 해요. 밤 10시부터요. 잘 자면 4시간. 이렇게 앉았다면 이제 낮에 좀 좋을 거고 그러죠. 기록적인 폭염 속에 하루 얼음 생산량만 150톤입니다. 똑바로 쌓으면 1300m 높이의 성탑이 되는 얼음을 만들어내느라 얼음 공장 직원들은 더울 틈도 없습니다. 여름에 밖에서 일하면 더운데 찾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면 시원할 것 같아서 왔는데 주변에서 다 한번 해보고 싶다고. TV조선 장동욱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왔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기업들에게 전기 사용을 줄이라는 지침을 2번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충분하다면서 왜 전기 사용을 줄이라고 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잉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잉 상태에서 저희들이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 없이는 발전 설비의 여유를 보여주는 예비율이 14년 만에 가장 높은 34%를 기록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달 12일과 21일 2차례에 걸쳐 기업들의 전기 사용을 줄이라는 급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름에 급전 지시를 내린 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 지난달 21일 감축 지시량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지난달 21일 전력 예비율은 12.3%로 급전 지시가 없었다면 한 자릿수로 떨어졌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 명분을 위해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전력 수급의 문제가 없다더니 뒤에서는 기업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태도는 폭염보다 더한 폭정이다. 산업부는 12일은 지역 복합발전소에 이상이 생겨 21일에는 최대 전력 갱신이 예상돼 감축을 지시했다며 탈원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여름 휴가를 마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가정보원 댓글 배후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있다면서 매국노에 준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매국노란 말은 나라 팔아먹은 공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엄승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배후에
당시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완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대해선 매국노에 준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5개월 남은 만큼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격앙된 반응입니다. 여당 대표의 말이 너무 험하다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의 출마를 반대하는 의원들을 만났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탈당설, 분당설도 싸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조배수, 황주홍 등 반환파 의원 4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1시간여 만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환파는 더 격앙된 반응입니다. 안 후보 얘기 들어보면 뭔가 지금 우리하고 너무 딴 세상의 사람 같은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다. 전당대회 좀 출마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안 전 대표는 소방수 역할을 자처했지만 예를 들자면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는데 제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환파 의원들은 안 전 대표가 이미 꺼진 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반환파 의원들은 당적은 유지하되 교섭단체에서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교동계 중심의 고문단 16명은 내일 탈당과 안 전 대표 출당 요구를 놓고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안 전 대표를 향한 조롱 섞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혹시 뭐 영어 단어에 뭐 불시시라는 영어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분수에 넘는 발언들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분수를 넘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가감없이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은 결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당대회용 논란이라며 당장 국민의당을 탈당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대표 경선에 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을 둘러싼 학대 논란이 안보 시국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이 청와대 반려견의 목줄을 채운 게 학대라는 주장이 인터넷에 오르자 문 대통령이 직접 반려견이 어떻게 지내는지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너무 한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퍼스독 토리와 마루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학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토리는 과거에도 줄에 묶여 학대를 당했는데 또 줄에 묶어놨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토리 같은 반려견은 실내에서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토리는 관저잔디를 뛰어다니다 쓰다듬어주면 배를 들어는 눕는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고양이 찡찡이가 개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엄중한 안보 현실에서 대통령이 한가하게 반려견 소식을 전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의 강아지 소식보다는 현재의 극명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국민들은 북핵 위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상세 통화 내용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반정부 무장 세력이 군기지를 습격했다가 진압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탱크가 이동하고 헬리콥터가 쉼없이 비행합니다. 거리에선 시위대의 고함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새벽 4시 30분쯤
베네수엘라 발렌시아의 군 기지를 무장 괴한들이 습격하면서 극도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군은 괴한 20명 가운데 2명을 사살하고 8명을 체포하면서 상황을 진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들을 미국의 사주를 받은 극우주의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Pero yo viendo el ataque de los terroristas y que nos querían llevar a una guerra civil, convoqué una Asamblea Nacional Constituyente.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의 중심엔 넉 달째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독재를 강화할 초법적 재헌의회 선거를 강행하고 나흘 전 이를 출범시켰습니다. 재헌의회가 반정부 성향의 검찰총장을 해임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고 군인들의 반독재 봉기와 쿠데타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 현재 우리 교민 500여 명에게 외출 자제령이 내려지고 비상 연락망을 확인하는 등 우리 정부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 중입니다. 경제난으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로 베네수엘라에선 지금까지 120여 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아차 법원 판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부담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소송 중인 기업들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하린 기자입니다. 사드 직격탄을 맞은 기아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48% 줄었습니다. 오는 17일 6년을 끌어온 통상임금 판결 결과가 큰 불안 요소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기아차는 1인당 1억 원씩 최대 3조 원을 인건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의 승패는 신의 측 원칙이 가를 전망입니다. 기아차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임금을 올려준 것이란 입장입니다. 패소하게 되면 바로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차입 조건도 불리해집니다.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 지급은 회사 경영 상황이 감안돼야 한다고 판결한 점은 그나마 기댈 언덕입니다. 정기 상여금이 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기아 노조 측의 청구가 신의 측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면 사측의 지급 의무가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과 일률성, 정기성을 모두 충족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결과는 현대중공업 등 200여 개 소송 중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통상임금 인정 시 산업계에 38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41만 개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다고 경총은 예상했습니다. 특히 판매 부진에 파업까지 예고된 차 업계는 비상입니다. 저희 기업들의 부담이 클 테고요. 특히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투자나 고용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흘 뒤 통상임금 판결 결과에 전 산업계가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소녀시대가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걸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이 돋보이는 생명력의 비결은 뭔지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7년 다시 만난 세계를 시작으로 지, 소원을 말해봐 등으로 걸그룹 정상에 오른 소녀시대. 어느덧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 것 같아요. 우리가 해왔던 무대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무대를 했구나. 10년을 되새기는 특별한 앨범도 냈습니다.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축제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특징입니다.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복고풍에도 도전했습니다. 요즘 일렉트로닉 음악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러 트렌드를 가져와서 같이 잘 조화시켰더라고요. 친구 조화가 잘 돼 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걸그룹의 수명은 대개 길어야 7년. 소녀시대는 그 징크스를 깼습니다.
인기가 특정 멤버한테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멤버들이 제 개성이 있고 저마다의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인기의 저변을 넓히고 시너지 효과를 10년 동안 소녀라는 브랜드를 유지한 소속사의 기획력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원더걸스, 카라 등 2세대 걸그룹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10주년을 자축하는 소녀시대. 아이돌 시장의 거센 도전을 이번에도 이겨낼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입니다. 지난번 롯데자이언츠 조정훈 선수에 이어 야구 선수로서 두 번째입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정훈 선수가 3번의 수술, 4번의 재활을 거치면서 무려 7년 만에 마운드에 다시 섰다면 류현진 선수 역시 왼쪽 어깨와 팔꿈치 수술 이후 3년 만에 다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 열린 뉴욕 매치와의 원정 경기에서 7이닝 동안 무사사구 1안타 3진 8개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7이닝 무실점입니다. 7이닝 1안타 경기는 박찬호, 서재영 선수 둘 다 한 차례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사사구의 1안타는 류현진 선수가 처음입니다. 구속도 90마일을 넘어서니 완벽하게 재기한 겁니다. 미국 언론도 눈부신 투구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들 새벽잠을 설치며 류현진 선수를 응원합니다. 왜일까요? 역경을 이겨낸 그가 반가워서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디 용기를 얻을 데가 없어서가 아닐까요? IMF 사태 때 맨발 투혼을 보여준 박세리 선수가 골프를 전혀 모르는 서민들을 다시 힘내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메이저리그에서 불거리 선수로 다시 일어선 류현진 선수에게 제가 찬사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절기 입추지만 경남 지역은 37, 8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부지방은 경보가 주의보 수준으로 약화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웠던 이유는 제5호 태풍 노루가 일본 쪽으로 북동진하면서 남쪽으로부터 열기를 끌어올렸기 때문인데요. 내일 중부지방의 기온이 좀 내려가도 32, 3도 선의 수준이고요. 남부지방은 남서풍의 영향으로 내일도 35도를 웃돌겠습니다. 또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보이는 열대야 현상도 이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제주도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고요. 중부와 호남 지역은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폭염이 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내내 33도 안팎의 더위는 이어집니다. 또 모레는 남부와 제주, 또 영동 지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00년 전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신중한 통치자는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안녕은 통치자의 책임이며 통치자의 도덕성은 국가 이익보다 덜 중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통치자는 그가 사용한 수단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나은 하루가 될 겁니다.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